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80년대 이후 무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방 이후 한국 정부가 달성하고자 했던 자립경제체제가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하는 점과 냉전체제의 붕괴가 한국 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한국 정부는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을 경제개발계획이나 경제성장의 최종적인 목표로 상정하였습니다. 물론 자립경제의 내용은 시기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1950년대에는 수입대체공업화를 통해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개발 전략을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에서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으로 전환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경제에서 자립경제체제가 언제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립경제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자립경제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의 수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1인당 소득 수준에서 자립할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소득을 성장시키면서 자립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1인당 소득 수준을 증가시키면서 자립하려고 했다는 점은 지난 강의에서 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립경제체제에 도달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국민소득 항등식은 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 항등식에 따르면 국내의 총생산에서 총수요를 뺀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거나 흑자인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국내 총수요를 최소한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즉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1956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무역수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해방 이후 한국의 무역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장기간의 무역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면 초기의 무역 변화는 거의 인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1956년 이후의 무역 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그래프에서도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1970년대 후반까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시기마다 변동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간 동안 무역수지 적자액은 추세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령 1956년의 무역수지 적자액은 3억 6,100만 달러였는데 1966년에는 4억 6,600만 달러, 1974년에는 23억 9,200만 달러, 1979년에는 52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후 무역수지 적자액은 줄어들었지만 마침내 1986년에 한국 경제에서 최초로 31억 3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1989년까지 4년 동안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였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지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8년 이후 무역수지는 적자보다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2008년, 2022년, 2023년 세 차례를 제외하고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에서 자립경제체제는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1980년대 후반에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무역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하는 것은 냉전체제의 붕괴가 한국 무역에 미친 영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로 분리되었고 이 두 체제 간의 경제 교류는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체제 이념을 달리하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진영 국가와의 무역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이행 시도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급무살을 탔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하였고 세계 경제는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정치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 역시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는데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방외교 혹은 북방정책으로 이것을 처음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대공산권 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1989년 2월에 사회주의권 국가와는 처음으로 헝가리와 국교를 수립했고 이어서 1990년 9월에는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와 문화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국교는 1992년 8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이 표는 1980년 이후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는 수출과 수입의 합계로 구한 무역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1위에서 5위까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의 무역 상대국은 고도성장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무역국인 미국과 일본이 최상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석유 수입국으로서 중동 국가들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변화하여 중동 국가의 순위는 뒤로 밀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등장한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의 국가와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주요 무역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2년 중국과 국교가 수립된 것은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중국과 국교가 수립된 1992년에 중국은 한국의 제5위의 무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무역이 국교 수립 이후 갑작스럽게 폭발한 것은 아니었고 국교 수립 이전에도 중국과의 무역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컸는데 국교 수립 이후에는 반대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이런 구조는 200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등장한 것은 2004년이 최초였고 그 이후 한국의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지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 역시 한국의 핵심적인 무역 상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한국의 무역이라는 주제하에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한국 정부의 경제 자유화 정책,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무역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2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의 무역 강좌의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